악귀상화 2부. 한 팔을 잃고도 검을 놓지 않은 사내. 죽어가는 스승에게서 배운 단 하나의 검법. 만전객주와의 마지막 결전. 사랑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한 사내의 마지막 일검. 표국은 이른 새벽부터 움직였다. 목적지는 호남. 상화는 호위무사 대열 속에 섞여 연화의 바로 옆에 붙어서 갔다. 처음엔 어색했으나 연화가 자꾸 잡아끄는 바람에 이제 자연스러워졌다. 그런데 묘한 점이 있었다. 표국의 상단치곤 짐이 너무 적었다. 표국이라면 을에 길게 늘어선 수레와 짐꾼들로 행렬이 묵직해야 했다. 그런데 이번 행렬은 달랐다. 물건이라고는 보통 표국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다. 대신 무사들의 수는 몇 배나 많았다. 상화는 미간을 좁혔다. 자객으로 살아온 세월이 그에게 심어준 본능이 슬며시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연화가 고개를 돌려 그를 향해 웃는 순간 그 의심은 연기처럼 흩어졌다. 무언가 중요한 물건이 있겠지.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는 스스로 이상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 이상 생각을 밀어붙이지 않았다. 연화는 상화가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다. 오히려 먼저 말을 걸었다. 이유도 없이 그의 팔을 툭 치고는 소녀처럼 웃었다. 그럴 때마다 상화의 몸은 제멋대로 반응했다. 전기가 흐르듯 피부가 찌릿했고 그 감각이 가슴 안쪽까지 번졌다. 어깨가 움츠러들고 숨이 한 박자 늦어졌다. 이게 뭐지? 그는 당황했다. 살면서 수없이 많은 감정을 느껴왔지만 이건 종류가 달랐다. 두려움도 분노도 쾌감도 아니었다. 이름을 붙일 수가 없었다. 그것이 더 당혹스러웠다. 그는 악랄하면서도 치밀한 사람이었다. 자객으로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은 순전히 그 성격 덕분이었다. 움직이기 전에 반드시 상황을 파악하고 변수를 찾아 하나하나 제거하고 완벽하게 준비가 된 다음에야 칼을 뽑았다. 상황을 파악하고 하나하나 완벽하게 준비해야 안심이 되었다. 그런 성격이 그때까지 그가 죽지 않고 자객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 그가 지금 이 알 수 없는 감정 앞에서 손을 놓아버리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연화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면 기분이 좋았다. 그것으로 됐다. 그녀가 꽃을 보며 탄성을 질렀을 때 그는 자연스럽게 말에서 내려 꽃을 꺾어왔다. 스스로도 놀라운 행동이었다. 누군가 봤다면 비웃었을 것이다. 상화는 그 시선이 하나도 신경 쓰이지 않았다. 자존심 따위는 개나 물어가라지. 꽃을 받아든 연화가 가슴에 꼭 품고 활짝 웃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상화는 생전 처음 떠오른 한 문장을 입안에서 굴렸다. 이게 행복이란 건가? 낯선 단어였다. 그와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다. 점점 그녀는 그와 가까이 했다. 어느새 서로 대화도 많아졌다. 상화는 입에서 상스러운 말이 나올까 조심하느라 말을 적게 하는 편이었다. 주로 연화가 말을 많이 했는데 소녀처럼 밝게 웃으며 제잘거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 5일이 흘렀다. 아침에 말에 올라타려던 상화의 눈에 무언가 걸렸다. 안장 위에 호두 한 알. 순간 그의 몸이 굳었다. 피부 아래로 차가운 것이 흘렀다. 주위를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누군가 다녀갔다는 것, 그것만은 확실했다. 그는 아무 내색 없이 말에 올랐다. 적당한 거리가 생기자 그늘진 곳으로 빠져나와 호두를 쪼갰다. 딱 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하얀 종이. 그는 천천히 펼쳤다. 거기 적힌 이름을 본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연화. 무언가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다. 머릿속이 울렸다. 눈앞이 흔들렸다. 그는 손에 힘을 주려 했지만 종이를 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연화를 죽이라고? 머릿속에서 그 문장이 메아리처럼 반복됐다. 받아들이려 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객으로 살아온 세월 동안 그는 이름이 적힌 종이를 수십 번 받아왔다. 한 번도 손이 떨린 적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손이 떨리고 있었다. 하늘이 무너진다. 땅이 꺼진다. 그것은 비유가 아니었다. 실제로 그렇게 느껴졌다. 발 아래 단단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감각. 그는 이를 악물었다. 종이를 입안에 넣었다. 잘근잘근 씹었다. 뭉개지는 종이의 감촉이 혀 위에서 느껴졌다. 그 순간 성고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칼에 찔린 채 고꾸라지던 성고. 상화는 그때 이유를 몰랐다. 왜 그가 그토록 술에 빠져 살았는지.
죽기 직전까지 왜 술을 손에 놓지 않았는지 지금은 알 것 같았다. 무슨 일 있어요? 연화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그의 어깨를 툭 쳤다. 왜 표정이 그래요? 상화는 재빨리 얼굴을 정돈했다. 평생 감정을 숨기는 훈련을 해온 몸이 이번에도 자신을 배신하지 않기를 바랐다. 아, 아닙니다. 딴 생각하느라. 무슨 생각이요? 상화는 잠깐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호남은 장군부가 있는 곳인데 표국이 그쪽으로 가는 게 조금 이상합니다. 장군부는 황실과도 원나라와도 싸우고 있잖아요. 전란을 피하려면 광주나 성도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요. 연화는 그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다. 그러다 결심한 듯 나지막이 말했다. 사실은 장군부로 가는 거예요. 상화의 숨이 멎었다. 왜죠? 그건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요. 연화는 그의 굳은 표정을 보더니 이내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호호, 설마 무서워서 날 두고 달아나는 건 아니죠? 달아난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장군부로 간다면 달아나야 하는 게 맞다. 달아나야 한다. 살기 위해서라면 그것이 가장 이성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 장군부로 들어가는 것은 전란의 한가운데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한치 앞에 삶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그는 그가 아닌 사람처럼 여유 있게 입을 열었다. 그럴 리가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연하 아가씨를 지킬 겁니다.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는 것을 상화 자신이 가장 먼저 알았다. 그것은 진심이었다. 그는 지금 막 자객으로서의 삶에 등을 돌리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평생 만정객에 쫓기는 한이 있더라도 연하를 지켜야 해. 다시 성고의 얼굴이 떠올랐다. 성고는 마지막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을까? 잠시 후 상단은 산을 넘고 사방이 뻥 뚫린 들판에 도착했다. 이곳부터 한 시즌가량은 벌판이었다. 드문드문 갈대밭이 있지만 사방이 뻥 뚫려서 몸을 숨길 곳이 없었다. 멀리 숲이 보였는데 그곳까지는 상당한 거리였다. 상화는 말 위에서 무의식적으로 시야를 훑었다. 자객으로 살아온 몸이 낯선 지형 앞에서 자동으로 반응했다. 숨을 곳이 없다. 우리도 저들도.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이었다. 성낙도가 손을 번쩍 들었다. 멈춰라. 행렬이 멈췄다. 상화의 눈이 좁아졌다. 바람이 없는데 갈대가 흔들리고 있었다. 하나가 아니었다. 여러 곳에서 동시에 흔들렸다. 전투 준비. 성낙도의 외침이 떨어지기 무섭게 무사들의 검과 창이 일제히 솟구쳤다. 짐꾼들이 뒤로 물러났다. 상화는 조용히 연화의 바로 뒤로 붙었다. 그녀의 등이 눈에 들어왔다. 떨고 있지 않았다. 대단한 여자였다. 그때 갈대 속에서 살수들이 벌떼처럼 튀어나왔다. 진법도 없었다. 대열도 없었다. 그저 함성을 지르며 뛰어왔다. 그 모습이 오히려 섬뜩했다. 훈련된 군사는 질서정연하게 정해진 간격을 지키며 다가온다. 그런데 저들은 미친 것처럼 달려왔다. 이성이 없는 눈빛,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몸짓이었다. 표국의 무사들이 흔들렸다. 막상 그 광경을 눈앞에서 보자 숨결을 가다듬던 손이 멈췄다. 하는 사이에 살수들은 이미 코앞이었다. 칼이 번쩍였다. 피가 튀었다. 시장에서 긁어모은 엉터리 무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꺾었다. 주저앉는 것은 목을 내미는 것과 같았다. 곳곳에서 피보라가 일었다. 실력 있는 무사들이 연화를 지켰다. 상화는 그 안쪽 연화의 등 바로 뒤에 섰다. 눈을 부라렸다. 한 놈이라도 뚫고 들어오면 그 순간이 마지막이다. 그때였다. 소리가 들렸다. 귀가 아니라 머릿속으로 직접 파고드는 소리. 전음이었다. 뭐하느냐? 어서 임무를 완수해라. 상화의 심장이 한 번 크게 뛰었다. 두리번거렸다. 아무도 없었다.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소리는 분명히 들렸다. 만전객. 그 그림자가 이 혼란 속에서도 그를 놓치지 않고 있었다. 연화를 죽이기엔 지금이 절호의 기회였다. 사방에서 피와 함성이 넘쳤고 모두의 눈은 앞에 있었다. 연화는 그의 손이 닿을 거리에 있었다. 손만 한번 뻗으면 됐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 살수 중 하나가 한 것으로 여길 것이다. 그러나 상화는 그 손을 뻗지 않았다. 뻗을 수가 없었다. 뻗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다.
전음이 다시 들렸다. 너는 배신하려는 것이냐? 짐꾼들 쪽이었다. 상화의 눈이 그쪽으로 꽂혔다. 짐꾼으로 위장한 자가 있었다. 만정객의 감시자. 지금 이 순간도 자신을 지켜보고 있던 눈. 상화는 움직였다. 짐꾼들 사이를 가르며 칼이 번뜩였다. 빠르고 정확하고 조용했다. 자객의 손이었다. 짐꾼들이 쓰러졌다. 주위의 다른 짐꾼들은 비명도 지르지 못했다. 연화가 그 광경을 보고 있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상화는 피 묻은 칼을 거두며 말했다. 배신자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 죽인다는 건 연화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상화는 그 눈을 마주봤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야 연하 아가씨도 임무를 완성할 수 있어요. 연화의 눈이 크게 열렸다. 알고 있었나요? 상화는 잠깐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장군부로 간다고 얘기했을 때 짐작했어요. 운송 물건은 많지 않은데 무사는 비정상적으로 많았어요. 그리고 성낙도 저 사람은 장군부의 무사가 분명해요. 종합하면 하나만 나와요. 아가씨가 장군부에 전해줄 밀서를 갖고 있다는 것. 연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말이 없었다. 그냥 그를 바라봤다. 그걸 알면서 따라온 거예요? 상화는 웃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그도 알고 있었다. 이건 자기 성격과 전혀 맞지 않는 일이었다. 치밀하고 계산적이고 절대 손해보는 짓을 하지 않는 그였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뭘 하고 있는 것인가? 약속했잖아요.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는 더 말하지 않았다. 살수들이 다시 몰려왔다. 위에서, 아래에서, 좌에서, 우에서, 앞에서, 뒤에서. 수가 부족한 무사들은 웅크려 막는 것이 전부였다. 점점 원이 좁아졌다. 그때 멀리서 함성이 터졌다.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100여 명. 장군부의 기치가 바람에 펄럭였다. 성낙도 살아있나? 장광, 왜 이리 늦었나? 장군부의 무사 장광이었다. 그는 말 위에서 철퇴를 빙빙 돌리며 달려왔다. 살수 셋이 한꺼번에 덤볐다. 장광은 웃으며 철퇴를 뿌렸다. 돌개바람이 일며 순간적으로 뼈와 살이 흩어졌다. 살수들이 움찔하며 물러섰다. 달려온 무사들이 연화를 겹겹이 에워쌌다. 어서 장군부로. 그 순간 화살 한 대가 빛처럼 빠르게 날아왔다. 장광이 철퇴를 들어 간신히 막았다. 그런데 철퇴가 한 장 밖으로 튕겨나갔다. 장광의 팔이 떨렸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팔을 흔들었다. 살수들이 갈라졌다. 그 사이로 말 한 필이 걸어 나왔다. 상화는 그 사내를 보는 순간 직감적으로 알았다. 고수다.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상에 붉은 띠, 허리에 찬 활과 칼. 머리 윗부분은 깎고 뒷머리를 길게 따아 늘어뜨린 몽골식 변발. 짧게 기른 수염. 그 눈에는 살기도 없었다. 살기가 없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무서웠다. 나는 보로라고 한다. 밀서만 내놓으면 곱게 물러가겠다. 성낙도가 이를 갈았다. 어찌 몽골인이 여기까지 왔단 말이냐? 설마 황실이 원나라와 손을 잡은 것이냐? 보로는 대꾸하지 않았다. 조무래기들이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다. 어서 말하라. 밀서를 내놓을 테냐, 목을 내놓을 테냐. 성낙도가 장광에게 낮게 말했다. 첩첩산중이군. 원나라의 고수와 수백의 군사라니. 안 되겠어. 적이 더 모이기 전에 이대로 돌파하는 수밖에 없겠어. 장광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앞장서지. 상화는 어이없다는 듯 두 사람을 가로막았다. 잠깐요. 두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꽂혔다. 지금 두 분 작전은 적의 아가리에 머리를 들이밀자는 것과 같소.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순간 저들은 두 줄로 벌려서서 우리를 가운데로 유인할 거요. 그러면 좌우, 정면 세 방향이 동시에 막히오. 견딜 수 없소. 장광이 눈을 빛냈다. 이분은 누구신가? 상화라고 하오. 떠돌이 검객이오. 좋아.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건가? 군사를 둘로 나누시오. 한편은 정면을 치고 한편은 샛길로 빠지오. 길은 내가 알고 있소. 성낙도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는 이겨야 하는 게 아니야. 밀서를 장군부에 전하면 되는 거야. 장광이 성낙도를 바라봤다. 그 눈빛이 처연했다. 내가 정면을 막겠다. 자네는 연하님을 모시고 빠져나가라. 성낙도가 반발했다. 아니야, 내가 막을 거야. 장광이 웃었다.
쓸쓸하고 단단한 웃음이었다. 이 사람아, 보로가 눈치채면 자네를 쫓아갈 거야. 그러면 내가 살아남을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잖아. 성낙도는 미소를 지었다. 웃으면 안 되는 순간에 웃는 사람이 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혹은 말로는 전할 수 없는 것이 있어서 웃는다. 성낙도가 그랬다. 그는 장광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수백의 군사를 상대로 길을 막는다는 것은 살아 돌아오겠다는 말이 아니었다. 성낙도의 눈이 흐릿하게 젖었다. 그렇군. 그렇다면 우리 한번 힘껏 싸우고 장군부에서 다시 만나세. 좋군, 좋아. 두 사람은 더 말하지 않았다. 싸움은 해가 지고도 끝나지 않았다. 달빛이 들판을 차갑게 덮었다. 검이 부딪히는 소리, 짧은 비명, 쓰러지는 몸의 무게, 그 모든 것이 뒤섞였다. 보로는 무서운 고수였다. 온몸에서 강기가 뿜어져 나왔고 그의 칼이 지나간 자리에는 무사들이 나뭇잎처럼 튕겨나갔다. 더 무서운 것은 활이었다. 예고 없이 날아와 무사의 목을 꿰뚫었다. 그 때문에 무사들은 그와 눈이 마주치면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살려는 의지가 자존심보다 더 빨리 움직였다. 그 혼란 속에서 상화는 연하와 수십 명의 무사들을 이끌고 갈대밭 사이로 빠졌다. 낮에 미리 눈여겨봐 두었던 샛길이었다. 적은 멀리서 그들을 포위하고 있었지만 날이 어둡기도 했고 샛길은 갈대밭 사이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발견하기 어려웠다. 일행은 발소리를 죽이고 숨소리를 참고 들판을 우회해 숲 안으로 들어갔다. 뒤에서 검이 부딪히는 소리와 단말마의 비명이 귀신처럼 쫓아왔다. 상화는 앞만 봤다. 연화도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멈추게 될지도 모른다. 멈추면 모든 것이 끝난다. 숲을 헤쳐나갔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쳤다. 발이 뿌리에 걸렸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숲이 끝났다. 그런데 숲을 벗어나 너른 평야에 도착한 순간이었다. 눈앞에 보로와 10명의 살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말도 안 돼! 상화는 놀랐다. 아니, 놀란 것이 아니라 자존심이 구겨진 듯 얼굴이 확 구겨졌다. 보로가 그들보다 빨리 온 게 믿어지지 않았다. 보로가 웃었다. 우리가 먼저 온 게 궁금한가? 너희는 우회했지만 우리는 바로 왔으니까 빠를 수밖에. 어차피 이 평야는 장군부로 가려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곳. 이곳에서 기다리면 당연히 너희가 나타나리라 생각했지. 이제 이해가 되나? 성낙도가 이를 악물었다. 우리 무사들은 어떻게 됐나? 내가 이곳으로 움직인 걸 보면 짐작이 안 되나? 그들은 하나하나 도살되고 있지. 장광도 지금쯤이면 목이 날아갔을 거야.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그 태연함이 분노보다 더 깊은 곳을 건드렸다. 성낙도는 그들을 바라봤다. 일행의 숫자는 그들보다 많았다. 그러나 보로는 엄청난 무공의 소유자였다. 성낙도가 끌고 온 수십 명의 무사도 정의 힘이 분명했다. 그러나 이쪽에서 고수라 불릴 만한 사람은 그 혼자였다. 상화의 몸놀림이 민첩하지만 아직 정확한 실력을 알 수 없었다. 평야 끝으로 장애물 없이 말과 마차가 다니는 길이 쭉 이어져 있었다. 이들만 없으면 한 걸음에 달려갈 수 있다. 성낙도는 연화에게 말했다. 틈을 봐서 길을 따라 달려가세요. 운이 좋으면 밀서를 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연화는 애처로운 눈빛을 쏘아보냈다. 수십 명의 무사는 보로와 눈이 마주치자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녀는 상화를 보았다. 망나니 같은 사람이지만 옆에 있으면 듬직했다. 연화는 입술을 꼭 깨물었다. 기필코 장군부에 가겠다는 다짐이었다. 상화는 보로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보로의 발이 무거웠다.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땅이 묵직하게 눌렸다. 길을 하체로 낮춰 중심을 단단히 잡는 기법이었다. 움직임은 둔해 보이지만 내공을 방출할 때 흔들리지 않기 위한 자세였다. 내가 무사들을 떨게 할 수는 있겠지. 상화는 코웃음을 쳤다. 하지만 넌 오늘 나 상화를 만났으니 크게 낭패를 당할 거야. 보로가 활을 들어 연화를 겨냥했다. 무사들이 그녀를 둘러쌌다. 보로는 한 번 웃더니 방향을 바꿔 성낙도를 향했었다. 성낙도는 가볍게 쳐냈다.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예상대로 살수 10명은 하나같이 정해였다. 성낙도는 바로 보로에게 달려들었다. 회오리처럼 빙빙 돌며 공격했지만 보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가끔 발끝을 사선으로 옮기며 몸을 비켜 세워 성낙도의 칼끝을 허공에 흘려보냈다. 상화는 싸움에 뛰어들지 않고 보로의 발을 주시했다.
그리고 수레에서 덫을 몇 개 꺼냈다. 보로의 보법은 단단하지만 일정했다. 그는 보로의 양발을 덫으로 올가맬 생각이었다. 그러자면 그가 방심하는 순간을 노려야 했다. 성낙도와의 싸움은 50합을 넘어갔다. 살수와 무사들은 서로 죽고 죽였다. 숫자가 점점 줄었다. 시간이 흘렀다. 그때였다. 보로가 두 손을 모아 성낙도의 칼을 붙잡았다. 성낙도는 그대로 내리치려 했으나 거미 바위에 낀 듯 움직일 수 없었다. 보로는 발을 들어 성낙도의 배를 걷어찼다. 정상적이라면 뛰어들어 성낙도를 구해야 했지만 상화는 보고만 있었다. 연화가 싸움에 합류하려는 것도 막았다. 밀서를 잊지 말아요. 연화는 멈췄다. 상화의 얼굴에는 티끌만한 감정도 없었다. 상화는 성낙도가 보로에게 쓰러지도록 내버려 두었다. 비인간적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사람의 목숨 따위는 목적을 위해 언제든지 내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성낙도가 쓰러지는 순간이 보로가 가장 방심하는 순간이다. 이것이 상화의 생각이었다. 성낙도는 정신없이 뒤로 물러났고 보로는 따라붙으며 그의 가슴에 장풍을 날렸다. 으하! 어떠냐? 이것이 나의 환원장이다! 성낙도는 가슴을 움켜쥐고 무릎을 꿇었다. 물을 뱉듯이 피를 토했다. 보로는 만족한 듯 그 모습을 즐기고 있었다. 성낙도는 천천히 쓰러졌다. 그 순간이었다. 보로의 양발로 덫이 날아왔다. 보로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기습이었다. 덫은 발목을 채우고 덫과 연결된 줄은 두 마리 말에 이어져 있었다. 상화가 소리를 지르자 말은 서로 반대쪽으로 달렸다. 순간 보로는 괴력을 발휘했다. 내공을 하체에 쏟아붓고 우뚝 서자 땅이 움푹 팼다. 말들이 멈췄다. 오히려 말들이 끌려오고 있었다. 덫이 삐걱거리며 떨렸다.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았다. 틈을 주면 안 된다! 상화가 보로의 두 팔을 향해 덫을 더 던졌다. 보로는 말에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티면서도 손으로 덫을 쳐내고 동시에 상화에게 장풍을 날렸다. 환원장! 장풍은 칼처럼 날카롭게 상화의 가슴에 파고들었다. 가슴이 움푹 꺼졌다. 보로의 손바닥 자국이 그대로 가슴뼈를 밀고 들어왔다. 그러나 상화는 물러서기는커녕 오히려 보로를 향해 달려갔다. 재차 날아오는 환원장. 그러나 상화는 팔을 쭉 뻗어 환원장을 날리는 보로의 양손에 덫을 채웠다. 그 때문에 연거푸 환원장에 적중당했다. 피가 분수처럼 솟았다. 뒤로 밀리며 피를 토했다. 너는 누구냐? 보로가 처음으로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변발까지 빨개졌다. 그는 의외의 인물이었다. 일반 무사라고 생각했지 이처럼 냉정하고 치밀하게 움직이는 자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상화는 가슴을 움켜쥐며 웃고 있었다. 그는 만족스럽게 보로를 보았다. 그의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아떨어질 때의 기분은 최고였다. 그는 보로에게 말했다. 나 저승사자야. 사람들은 나를 악기라고 부르지. 상화가 휘파람을 날카롭게 불었다. 말 4마리가 각기 다른 방향으로 달렸다. 사지에 덫이 채워진 보로가 버텼다. 믿을 수 없었다. 말 4마리가 끄는데도 버티고 있었다. 오히려 말들이 끌려오고 있었다. 말들은 울부짖으며 발버둥 쳤다. 땅이 파였다. 그 모습을 본 상화가 소리 없이 움직였다. 자객의 걸음이었다. 풀잎 하나 건드리지 않는 발. 그는 보로의 등 뒤로 돌아갔다. 보로는 느끼지 못했다. 힘으로 버티느라 감각이 팔, 다리에 쏠려 있었다. 상화의 칼이 움직였다. 어깨 힘줄과 고관절 힘줄을 끊었다. 보로가 처음으로 비명을 질렀다. 내공이 이어지지 못했다. 몸을 지탱하던 힘이 끊겼다. 그때 말들이 달리자 양팔과 양다리가 몸에서 떨어져 각기 다른 곳으로 흩어졌다. 붉은 피 안개가 허공에 피어올랐다. 상화는 머리와 몸통만 남은 보로 앞에 섰다.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지? 보로의 눈은 원한으로 가득했다. 그 눈이 상화를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빛은 조금씩 사라졌다. 마지막 살수가 쓰러졌다. 살수들은 보로가 당하는 순간 싸울 의지를 잃었다. 그럼에도 이쪽 무사는 5명밖에 남지 않았다. 상화는 가슴을 부여잡았다. 피 한 모금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다. 삼키려 했지만 삼켜지지 않았다. 환원장의 상처는 겉으로는 작아 보였다. 그러나 안에서 번지고 있었다. 빨리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연화가 달려왔다. 괜찮아요? 상화님,
상화는 살짝 웃었다. 그 웃음은 그녀를 안심시키려는 웃음이었지만 너무 힘이 없어서 오히려 역효과였다. 연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터지기 직전의 물방울 같았다. 장군부에는 좋은 의원이 많이 있겠죠?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다. 그럼요. 어서 가요. 상화는 다시 한 걸음을 뗐다. 피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장군부까지 가야 했다. 약속했으니까. 그 순간이었다. 호랑이가 포효하는 듯한 거친 소리가 들렸다. 산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사방에서 동시에 울렸다. 방향이 없었다. 어느 쪽을 봐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상화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젠장! 저 영감탱이까지 쫓아왔어! 누군가요? 연화가 상화의 표정을 보고 물었다. 그의 얼굴에서 저런 표정을 본 적이 없었다. 만전객주, 짧은 네 글자였다. 그런데 그 네 글자가 공기를 바꿨다. 그 살수 집단의 우두머리요? 그래요. 상화는 허공을 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연하 아가씨의 밀서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건가 봅니다. 평생 방구석에 처박혀 있을 줄 알았던 영감탱이를 움직이게 하다니. 포효는 다시 사방에서 메아리쳤다. 숲이 울렸다. 땅이 떨렸다. 어느 방향인지 가늠이 되지 않았다. 그것이 더 무서웠다. 보이지 않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젠장! 젠장! 상화는 연신욕을 뱉으며 몸을 돌렸다. 빨리 가야 합니다. 가만히 있다간 다 죽어요. 일행은 장군부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렸다. 그 순간이었다. 하늘에서 거친 바람 소리가 들렸다. 대나무가 장창처럼 날아오고 있었다. 달빛이 갑자기 사라졌다가 다음 순간 대나무가 빗살처럼 쏟아졌다. 무사 한 명이 미처 피하지 못했다. 대나무가 그를 꿰뚫었다. 비명도 짧았다. 그리고 웃음소리가 들렸다. 등골이 오싹했다. 소름이 돋았다. 저주받은 악마의 웃음소리였다. 나무 사이에서 한 사내가 걸어 나왔다. 까만 옷, 흑발의 흑수염,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하였다. 그 얼굴에서 눈만 빨갛게 충혈돼 있었다. 살아있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다. 어둠의 악마가 그 안에 웅크리고 있는 눈빛이었다. 그가 손가락으로 상화를 가리켰다. 음산했다. 연화란 년을 죽이라고 했더니 내 말을 거역해? 연화가 상화를 바라봤다. 상화는 가슴을 누르고 있었다. 통증은 여전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태연했다. 너무 태연해서 오히려 무언가 감추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연화는 입술을 깨물며 물었다. 나를 죽이라고 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죠? 상화는 입을 벌렸으나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살수. 그 두 글자. 입안에서 굴리기만 해도 두려웠다. 연화가 어떤 얼굴을 할지 알 것 같았다. 공포, 혐오, 배신감.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었다. 그녀가 벌레 취급을 해도 할 말이 없었다. 살수는 그런 존재였다.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없다. 그는 연화를 지키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어떻게 생각하든 연화를 지킬 것이다. 결심이 서자 상화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말했다. 나는 만전객의 살수요. 연화의 눈은 순식간에 공포로 가득 찼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한 발 물러섰다. 의혹이 가득한 눈으로 상화를 봤다. 조금 전까지 옆에 있던 사람이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낯설어졌다. 상화는 그 눈을 피하지 않았다. 침묵이 흘렀다. 그런데 연화의 눈이 바뀌기 시작했다. 천천히 공포가 가라앉고 평온이 돌아왔다. 갈대밭을 헤치며 자신을 이끌던 손, 덫을 던지며 피를 토하던 몸, 환원장을 몸으로 막으면서도 물러서지 않던 사람. 살수였다면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녀는 다시 상화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물었다. 그런데 왜 나를 살려줬나요? 죽이려면 언제든 죽일 수 있었잖아요. 상화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맑았다. 이 혼란 속에서, 이 피비린내 속에서, 이 죽음의 냄새 속에서 그 눈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별빛이 있다면 이런 것일까? 그는 이 눈을 평생 보고 싶었다. 이 순간 그가 바라는 것은 그것뿐이었다.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더럽고 어두웠든 이 눈을 보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만전객주가 온 이상 살 수 있는 확률은 높지 않았다. 그래도 괜찮았다.
이 소중한 별빛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도 모르겠소. 목소리가 낮았다. 그저 당신을 보니 더 이상 살인을 하기가 싫어졌소. 그뿐이요. 연화는 상화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나요? 상화는 잠깐 말이 없었다. 씁쓸하게 웃었다. 그것도 모르겠소.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라 이게 뭔지 모르겠소. 그냥 당신 곁에 있으면 기분이 좋았소. 행복한 것 같았소. 행복. 그의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오는 것이 어색했다. 살수에게 행복이라니. 연화는 상화를 꼭 껴안고 입을 맞췄다. 상화도 거부하지 않았다.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리고 세상이 황홀해졌다. 피비린내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형형색색의 꽃밭이 바다처럼 펼쳐졌다. 그때 만전객주가 코웃음을 쳤다. 꼴 사납구나. 비파를 뜯는 듯한 칼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러나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것이 오히려 무서웠다. 급하지 않다는 뜻이었다. 언제든지 굴복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다. 지금까지 기다려준 것은 내가 수십 년간 만정객을 위해 봉사한 대가라고 하자. 이제 그만 밀서를 내놓거라. 상화는 숨을 고르며 너스레를 떨었다. 두려움을 감추려고 했다. 객주님이 직접 사령에 나오시다니 어떻게 된 일인가요? 돈이 다 떨어졌나요? 우리 만정객의 살수가 바닥을 드러낸 건가요? 만전객주는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내 놈은 사람을 골리는 재주가 탁월하구나. 목소리는 낮고 느렸다. 아무것도 궁금해하지 말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고 가르쳤거늘 내가 온 이유가 궁금하냐? 이유는 하나다. 이 일이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밀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만전객주는 잠시 상화를 봤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장군부에 있는 밀정의 명단이다. 상화가 눈을 좁혔다. 밀정의 명단이긴 하지만 그들은 이 전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들이 모두 죽으면 원나라의 피해 보복이 시작된단 말이다. 이미 공격하고 있는데 무슨 궤변입니까? 만전객주는 멈췄다. 내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한 적이 없다. 그 말이 더 무거웠다. 설명한다는 것. 그것은 끝내겠다는 뜻이었다. 더 이상 남길 것이 없다는 뜻이었다. 내가 밀서에 대해 이야기한 이유는 너희를 모두 죽이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었다. 연화를 가리켰다. 어서 밀서를 내놓아라. 침묵이 내려앉았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달빛이 차가웠다. 상화는 연화의 앞에 섰다. 가슴이 아팠다. 환원장의 상처가 다시 입을 벌리는 것 같았다. 상관없다.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긴장했다. 적인가? 상화의 손이 칼을 잡았다. 그런데 달려오는 기치가 보였다. 장군부의 무사들이었다. 장군부에서는 불안한지 여유가 되는 대로 계속 무사를 보내고 있었다. 무사는 모두 10명이었다. 우두머리가 말 위에서 소리쳤다. 저자는 우리에게 맡기고 빨리 가시오. 무사들이 만전객주를 향해 곧장 달려갔다. 만전객주는 옆에 한 무더기에 대나무를 쌓아놓고 있었다. 그는 공력으로 대나무를 끌어올려 무사들을 향해 날렸다. 공력이 실린 대나무는 무서운 속도로 날아갔다. 2명이 대나무에 가슴이 푹 뚫렸다. 그러나 무사들은 물러서지 않고 곧장 달려왔다. 만전객주는 고함을 쳤다. 순간 대나무들이 공중으로 떠오르더니 그의 주위를 뱅뱅 돌았다. 마치 강력한 강기막이 형성된 것 같았다. 대나무 하나하나에 살기가 담겨 있었다. 언제, 어느 방향으로 날아올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호위무사 하나가 상화를 향해 말했다. 형씨, 어서 갑시다. 상화는 잠깐 만전객주를 바라봤다. 이를 꽉 물고 침을 퇴뱉더니 몸을 돌렸다. 2명의 무사와 함께 연화를 호위하고 장군부를 향해 달려갔다. 뒤에서 대나무와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단말마의 소리가 이어졌다. 대나무 하나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우두머리를 향해 쏘아졌다. 우두머리는 칼로 쳐내려 했지만 꿈틀거리며 그대로 밀고 들어왔다. 우두머리는 공중으로 몸을 날려 피했다. 그러자 대나무가 상하 좌우에서 한꺼번에 날아왔다. 우두머리가 망연자실하게 만전객주를 보고 있을 때 대나무 하나가 정중앙 우두머리의 가슴을 향해 날아왔다. 막장에 다다른 듯 어디에도 피할 길은 없었다.
대나무는 그대로 우두머리의 복부를 꿰뚫었다. 으악! 그것으로 우두머리의 삶은 끝이었다. 누군가 소리쳤다. 정면으로 붙지 마!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시간을 많이 끌어야 해! 순간 만전객주는 그 소리를 기다렸다는 듯 칼을 들고 날아와 한 명씩 베기 시작했다. 무사들은 전력을 다해 막으려 했지만 막을 수도 피할 수도 없었다. 현격한 실력의 차이였다. 순식간에 허망하게 무사들의 목숨이 사라졌다. 만전객주는 바로 말을 타고 연화 일행을 뒤쫓기 시작했다. 상화는 말 위에서 뒤를 돌아보았다. 더 이상 싸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멀리서 흐릿하게 만전객주가 쫓아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모습은 점점 커지고 또렷해졌다. 엄청난 속도였다. 상화는 연화를 보았다. 있는 힘껏 말을 몰고 있었다. 근심이 가득한 얼굴이었다. 미간이 모였고 입술이 굳어 있었다. 그런데 그 표정도 아름다웠다. 그는 한참 그 얼굴을 봤다. 눈 안에 새기려는 것처럼. 그리고 결심이 선 듯 두 명의 무사에게 말했다. 두 분께 연하 아가씨를 부탁합니다. 목소리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울렸다. 나는 여기서 만전객주를 맡겠습니다. 연화가 고개를 돌렸다. 눈이 커졌다. 안 돼요. 그 목소리가 갈라졌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어요. 당신에게는 할 일이 있어. 상화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감정에 묶여 시간을 낭비하다간 다 죽고 말아요. 안 돼요. 절대로 당신을 두고 갈 수 없어요.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만난 지 며칠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없는 세상이 떠올려지지 않았다. 언제부터였는지 알 수 없었다. 이미 목숨보다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을 지금에야 알았다. 상화는 그 눈을 보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내가 남는다고 해서 무조건 죽지는 않아요. 나는 살수 노릇을 하면서 악기라고 불렸어. 워낙 영악해서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게 죽였기 때문이요. 나는 쉽게 죽지 않아요. 나를 믿어줘요. 연화는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거짓말. 그는 당신을 키운 만전객주예요. 당신의 수법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맞는 말이었다. 상화도 그것을 알았다. 만전객주는 자신을 길렀다.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잘 알 것이다. 그러니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 하지만 그래도 막아야 했다. 연화가 살아야 했다. 밀서가 전달돼야 했다. 상화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연화의 팔을 떼어냈다. 어서 데려가지 않고 뭐 하는 거요? 무사들이 연화의 팔을 잡았다. 연화는 허우적거렸다. 물에 빠진 사람 같았다. 붙잡을 것을 찾는 손이었다. 하지만 잡히는 것이 없었다. 상화님, 안 돼. 함께 가요. 목소리가 멀어졌다. 말이 달렸다. 연화가 점점 멀어졌다. 상화는 그 모습을 바라봤다. 멀어지는 뒷모습, 허우적거리는 손, 끊어질 듯한 목소리. 그것이 가슴에 박혔다. 상화는 크게 소리쳤다. 연하, 달려가는 말은 멈추지 않았다. 그래도 소리쳤다. 잘 가시오. 다음 세상에서는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나 당신을 찾아가겠소. 메아리가 들판을 가로질렀다. 상화는 몸을 돌렸다. 만전객주가 오고 있었다. 이제 선명하게 보였다. 상화는 칼을 뽑았다. 가슴이 아팠다. 환원장의 상처가 다시 가슴을 쥐어뜯는 것이 느껴졌다. 피가 번지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오래 버티기 어려운 몸이었다. 상관없다. 그는 한 번 더 뒤를 돌아봤다. 연화가 잘 보이지 않았다. 이미 멀리 갔겠지. 상화는 다시 앞을 봤다. 칼을 고쳐쥐었다. 상화는 연화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살아서 다시 볼 수 있을까? 그 생각은 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 이 순간 감정은 사치였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고 숨을 가다듬었다. 단전 아래로 내공을 끌어올리려 했지만 환원장의 도끼가 이미 몸의 절반을 잠식한 상태였다. 혈관을 타고 퍼지는 냉기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렸다. 내가 살 확률은 없다. 그래도 해야 한다. 내가 오래 버틸수록 연화가 살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그는 주위를 훑었다. 조금 떨어진 곳, 바위 사이사이에 잔돌과 모래가 깔린 지형이 눈에 들어왔다.
평지에서 싸우면 기감으로 모든 걸 읽어내는 만전객주에게 아무런 혼란도 줄 수 없다. 단 하나의 변수라도 만들어야 했다. 상화는 그곳으로 몸을 날렸다. 잔돌과 모래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다. 상화는 만전객주의 보법을 기억했다. 그가 서게 될 자리, 다음 발이 디딜 위치, 공격할 때 반드시 오른발이 앞서는 버릇, 모든 것을 기억해내며 잔돌을 깔았다. 이것으로 호흡 한 번을 버는 거다. 단 한 번. 괴성이 하늘을 갈랐다. 만전객주가 몸을 날리고 있었다. 더 이상 말이 없었다. 설명도 경고도 여유도 없었다. 오직 칼만이 바람을 가르며 쏟아졌다. 상화는 물처럼 흘러 피했다. 왼쪽, 오른쪽, 뒤로. 그러나 만전객주의 검은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빨랐다. 상화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빨랐다. 팔이 무겁다. 도끼가 오른쪽 어깨까지 번졌다. 상화의 눈은 만전객주의 얼굴이 아닌 발을 향해 있었다. 발끝이 어디를 향하는지, 중심이 어느 쪽에 실리는지 그것만 보고 있었다. 그때 만전객주의 오른발이 잔돌을 밟았다. 순간 돌들이 모래 위에서 쭉 미끄러졌다.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히 중심이 흔들렸다. 지금이다. 상화는 땅을 박차고 솟구쳤다. 하늘을 배경으로 칼을 만전객주의 상체를 향해 내리꽂았다. 상화는 머리 위에서 만전객주의 표정을 보았다. 그런데 웃고 있었다. 젠장! 뇌리를 스치는 깨달음이 전신에 냉수처럼 흘렀다. 연화가 했던 말이 귀 안에서 울렸다. 그자는 당신의 모든 수법을 알고 있어요. 영린검법. 만전객주의 검이 아래서 위로 칼날을 뒤집어 그었다. 기괴하고 역행하는 궤적. 막을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각도였다. 소리가 이상하게 멀리서 들렸다. 상화는 자신의 오른팔이 사라진 것을 한 박자 늦게 알아차렸다. 땅 위에서 고깃덩어리처럼 무언가가 굴렀다. 상화의 팔이었다. 피가 쏟아졌다. 뜨겁고 빠르게. 그러나 고통은 없었다. 그저 공허함 뿐이었다.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환원장의 도끼에 막혀있던 혈로가 쏟아지는 피와 함께 펑 뚫렸다. 오래 막혔던 강물이 터진 것처럼 기운이 역류하며 전신으로 퍼졌다. 만전객주는 피 묻은 검을 내리고 천천히 걸어왔다. 너의 모든 무공과 재주는 다 나에게서 나왔다. 낮고 담담한 목소리였다. 나를 대적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느냐? 젠장, 이제 진짜 죽나 보구나. 상화는 한 팔로 땅을 짚으며 버텼다. 모래 위에 피가 스며들었다. 눈앞이 흔들렸다. 그때였다. 기억이 하나 떠올랐다. 도종결. 죽어가면서도 눈을 감지 않고 마지막 힘을 다해 시연해주던 그 늙은 고수. 피를 토하면서도 손끝만은 흔들리지 않았던 그 사람의 동작이 보였다. 이건 정면에서 강적을 상대할 때 쓰는 필살기다. 그러나 명심해라. 실패하면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었다. 이것만은 만전객주도 알 수 없는 수법이었다. 상화는 천천히 몸을 구부렸다. 등이 구부정하게 굽었다. 남은 왼손으로 검을 잡았다. 검집에 엄지를 걸었다. 만전객주의 발걸음이 멈췄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한 것이다. 그러나 상화의 얼굴은 공포에 질린 사람처럼 창백했다. 온몸이 피투성이에 한 팔이 잘린 채로 간신히 서 있는 모습은 누가 봐도 마지막 발버둥처럼 보였을 것이다. 만전객주는 마음을 놓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검집이 땅에 떨어졌다. 만전객주의 시선이 소리를 따라 아래로 향했다. 그 찰나 상화의 팔이 등 뒤로 넘어갔다. 검이 사라졌다. 눈앞에서 칼이 통째로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만전객주가 소리치며 몸을 날렸다. 거리를 두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알 수 없는 것은 가까이서 부숴버려야 한다. 몸이 닿을 듯한 거리까지 좁혀졌다. 바로 그 순간 상화는 허리를 숙였다. 인사를 하듯 90도로. 상화의 등 뒤에서 갑자기 마술처럼 검이 나타났다. 검은 곧장 만전객주를 향해 날아왔다. 이런 개같은 일이. 피하려 했으나 거리가 너무 가까웠다. 당황해서 허둥대는 순간 검은 그대로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만전객주는 물러서며 마지막 힘으로 검을 휘둘렀다. 상화의 전신이 길게 베어졌다. 살이 갈라지는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러나 상화는 서 있었다. 만전객주는 심장에 꽂힌 검을 손으로 잡으려다 멈췄다.
어이없다는 듯 그 눈에 믿을 수 없다는 빛이 어렸다. 너 내가 감히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졌다. 그리고 상화도 쓰러졌다. 차가운 잔돌이 뺨에 닿았다. 하늘이 보였다. 넓고 아득하게 피가 모래 속으로 스며들었다. 몸이 점점 가벼워졌다. 아픔도 추위도 두려움도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았다. 이상하다. 왜 무섭지 않지? 눈앞이 흐려졌다. 그런데 흐릿해진 하늘에서, 나무에서, 바람에서 연화의 얼굴이 보였다. 땅도 하늘도 나무도 꽃도 풀잎도 바위도 모두 보이는 건 죄다 연화의 얼굴뿐이었다. 좋구나. 상화는 눈을 감았다. 상화가 이긴 건 강해서가 아닙니다. 만전객주가 알 수 없는 것을 단 하나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종결이 피를 토하며 가르쳐준 그 검법.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살아남으라는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다음 새로운 자객 이야기가 토요일에 업로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제일 먼저 보실 수 있어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 드림.